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학회 최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발표자와 토론자만을 따로 모시고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계리학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의 국제화 선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 전반에 걸쳐 계리학 연구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계리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학술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논의되는 주요 계리적 쟁점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리학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계리학회는 4차 산업기술과 보험산업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정임찬 교수님과 이화여자 대학교의 안재현 교수님을 모시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험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보험산업에 적용할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고려대학교 송승주 교수님과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제가 주제 발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로도 문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된 환경으로 부족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와 기술력의 발전을 보험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인 정임찬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Approximation of Ethereum Plate Person Credibility Bayesian Bayes 방법을 사용한 Credibility 보험료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인데요. 이 연구는 저와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민호 학생과 같이 한 연구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주로 손해보험에서 쓴 데이터 특성, 형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관측하는 게 사고 횟수를 관측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여러 명이 있고요. 그리고 한 운전자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매년 각 사람에 대한 사고 횟수, 그리고 그 사람의 보험 기간, 예를 들어 1년, 보험 기간이 1년일 수도 있지만 6개월이나 3개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익스포저를 또 저희가 기록을 하고요. 또 다른 독립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나이, 차량 특성, 차량 연식 등등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독립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위험을 측정을 해서 다른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매기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사고 횟수 예측 보형에 써왔던 게 포화성 분포입니다. 포화성 분포를 써서 이제 사고 횟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그 포화성 분포의 평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립 변수들로 이제 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전통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New는 사람 i번째 운전자 T해에 대한 평균이고요. 그래서 노출도 익스포저 곱하기 exponential x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은 운전자를 여러 해에 걸쳐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 특성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저희가 아래쪽에 세타 i 보이시죠? 세타 i가 바로 소위 말하는 랜덤 이펙트가 되는데요. 랜덤 이펙트는 자체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이 세타 i라는 값이 특정한 운전자, i번째 운전자의 관측되지 않은 특성을 설명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타 i 자체는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타 i는 어떤 특정한 사전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서 모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인 모형은 이제 이 랜덤 이펙트 모형의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랜덤 이펙트를 왜 고려하는 게 적절한가? 아래 제가 예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보험계약자 2명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2명이 3년 동안 저희가 그 2명을 관측했는데요. 성별은 3년 내내 똑같고요. 나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운행하는 차량의 사이즈도 똑같고요. 그래서
관측 가능한 정보를 볼 때는 완전히 동일한 운전자들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일으켰던 사고 횟수들을 보시면 사뭇 다르죠. 계약자 A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사고를 딱 한 건 일으켰는데 반해서 계약자 B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지금 일으킨 사고가 총 5건입니다. 이런 걸 관측할 때 계약자 A와 B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들은 내가 관측 가능한 변수들로는 잴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은 관측 불가능한 각 개별 계약자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모형을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랜덤 이펙트라는 관측되지 않은 실체, 통계적 실체를 가지고 저희가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랜덤 이펙트가 어떻게應用되냐면은 저희 보험 계약에서 자주 다룬 주제인 크레디빌리티 보험료와 연결이 되고 또 할인할증 체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랜덤 이펙트를 통해서 크레디빌리티 보험료 또는 할인할증 체계와 연계시켜서 논의했던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전통적인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모형입니다. 사고 횟수가 포화성을 따르고 각각의 랜덤 이펙트가 감마 분포를 따를 때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그 크레디빌리티 보험료를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사전 분포가 감마 분포고요. 이제 사후 분포는 이 감마 분포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감마 분포가 나옵니다. 대신에 그 모수가 바뀌게 되죠. 저희가 관측했던 사고 횟수, 그 실제 사고 횟수와 기대 사고 횟수에 따라서요. 그래서 예측 분포를 보시면은 저희가 그 포화성 감마 분포의 그 관계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 네거티브 바이너미얼 분포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맨 아래에 이제 예측 보험료 이제 새로운 해, 다음 해 기대 사고 횟수가 사고 횟수를 보시면 이제 전해 사고 횟수들이 관측됐을 때 뒤에 있는 new i t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으로서 2022년 보험료 예측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특성을 이제 저희가 보험료 계산할 때 예측이 돼야 알고 있어야겠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미리 아는 정보를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앞에 있는 개수 같은 경우는 분자 같은 경우는 n의 합계, 그러니까 과거 실제 사고 횟수의 합계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누의 합이죠. 누라는 것은 기대 사고 횟수니까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할증을 붙일 거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사고를 덜 낸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죠. 네, 그게 전통적인 그 포화성 감마 모형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이고요. 저희 직관에도 좀 부합합니다. 그럼 전통적인 이제 모형은 계산하기도 쉽고 직관적이기도 한데 어떤 게 문제냐?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저희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보험 사고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특히 보험 사고 횟수를 보면은 그 간단히 말해서 사고가 한 건도 안 날 확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딱 한 건 날 확률이 9%고요. 사고가 2건 이상 날 확률은 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화성 분포를 쓰지만 0이 굉장히 많은 이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화성 분포가 적절하냐, 0이 일반적으로 관측되고는 훨씬 많은데 이럴 때는 제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앞의 식을 보시면은 그 n들의 합과 n들의 합을 고려하는데 이 말 뜻은 10년 전에 있던 사고나 작년에 있던 사고나 동일한 가중치를 써서 저희가 계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 실력이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있던 사고를 더 가중치를 많이 주고 옛날에 있던 사고 가중치를 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이번 논문에서는 첫 번째 이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현재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탐구해 볼 만한 주제인데 네,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그럼 이제 크레디빌리티 프리미엄에 0이 많은 현상, 제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한번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인데요. 이제 새로운 모형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이제 n 사고 횟수 각 사람의 사고 횟수가 그냥 포화성 분포가 아니라 제로 인플레이티드 포화성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모수가 두 개가 되겠죠. n는 그대로인데 파이라는 게 추가합니다. 파이라는 것은 사고
분포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화성 분포보다 그 0이 나오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0일 경우에는 이건 옛날에 일반적인 포화성 분포로 그 돌아가게 될 거고요. 파이가 0보다 클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포화성보다 훨씬 더 0 부분이 큰 분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이전과 같이 똑같이 파이가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감마 사조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이제 사후 분포 포스terior density를 구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전에 있던 전통적 모형 포화성 감마 모형에서 가지고 있던 그 두 개가 짝이거든요. 컨주게이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그 사후 분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더 이상 짝이 아닙니다. 컨주게이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후 분포를 쉽게 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면 MCMC를 돌릴 수 있겠죠. MCMC가 특히 이런 그 랜덤 팩트 모형에서 MCMC를 쓰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저희가 MCMC를 써야 되는 세타 i라는 게 한계가 아닙니다. 계약자가 뭐 100만 명 단위이기 때문에 한 명 그 각각에 대해서 MCMC를 돌리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관심 있는 게 그 세타 i 자체의 분포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사후 분포 자체를 보면 사후 기대값, 그러니까 포스terior expectation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후 분포 자체를 좀 덜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더라도 사후 기대값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리고면서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사후 분포를 구하기보다는 variational base 방법을 써서 그 사후 분포를 그 근사하도록 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Q 스타라는 분포를 찾을 텐데요. 그러니까 Q 스타는 어떤 큰 그 variational family에 속하는 건데 그것과 실제 참값인 사후 분포와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그 이제 큰 패밀리 Q에 있는 애들과 그 실제 사후 분포와의 그 거리를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저희 분포들의 모임 중에서 가장 사후 분포와 흡사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일반적인 쿨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로 재게되고요. 그래서 Q 스타는 어떤 거냐면은 그 어떤 그 특정한 그 모임 Q에 속하는 그 분포들과 사후 분포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작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쿨백 라이블전스를 가장 작게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특정한 그 수치를 이제 최대화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두 번째 수식에 나오는 양을 저희가 특별히 이름이 있습니다. Evidence Lower Bound ELBO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KEL 다이버전스를 작게 만드는 게 이 엘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제 참 사후 분포를 찾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정한 그 모임을 상정한 뒤에 그 모임에 있는 그 분포를 중에 실제와 가장 흡사한 것들,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내겠다. 이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다루기 쉬운 어떤 그 모임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내겠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너무 커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모임이 너무 작으면은 그 최적화한 의미가 적겠죠. 그래서 그 모임 Q를 너무 크지도 않게 작지도 않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임 Q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그 모임 Q는 다음과 같은 감마 분포를 따르는 모든 그 밀도 함수들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타의 각 사람 i에 대한 세타의 사후 추정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임 Q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사후 추정량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제 밑에 나오는 수식과 같습니다. 그 분자에는 감마 Q 더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고의 그 합이 있고요. 분모에는 감마 Q 더하기
1-파이 곱하기 N가 있는데요. 왜 이런 모양을 저희가 쓰고자 하냐면은 그 정률 이용 추정량 (method moment estimates로) 그 세타를 이제 추정해 보면은 분자는 n은 그냥 n의 합이고요. 분모는 1-파이 곱하기 N의 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면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무한정 많이 관측할 수 있다면은 그걸 쓸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한정 관측할 수 없는 오차를 고정해서 감마 q라는 값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통제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한정된 유한한 그 관측치 때문에 이제 그 세타 익스펙테이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저희가 그 범주 q를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범주에 들어가는 그 확률 밀도함수 중에 실제 사분포와 가장 가까운 것을 잡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보라는 그 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작게 해주는 그 q라는 분포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엘보를 결정한 건 실질적으로는 저 감마 q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마 q, 최적의 감마 q를 찾는 거고, 이제 감마 q를 찾을 때는 실제로 저희가 관측했던 값들 n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그 누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와 파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정한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그 순차적으로 엘보를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감마 q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희 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000명의 보험 계약자를 가정을 하고요. 6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이제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데이터는 그 모형을 이제 훈련하는 데 쓰고요. 마지막 6년 차는 그 훈련된 모형들이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고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드림 플레이트 플러스원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랜덤 이펙트는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한 개의 이제 별량인데요. x는 그냥 정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와 람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알파 0, 알파 1, 베이타 0, 베이타 1, 감마 이제 참값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을 써서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로 인플레이션을 가정하지 않은 보험료 모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형을 한 6개 정도 놓고 어떤 모형이 괜찮은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푸어성 분포입니다. 그래서 랜덤 팩 자체가 없다고 가정하는 분포죠. 그래서 베이타 0와 베이타 1만 이제 추정을 하면은 바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푸어성 감마입니다. 푸어성 감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모형인데 이제 랜덤 팩터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사치가 아니라 실제 값입니다. 그 사후 그러니까 예측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의 관심사는 그 크레디빌리티 프리미엄이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베이타와 알파는 별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베이타는 일반적인 GLM 함수를 써서 추정했습니다. 이제 그럼 제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칠 때 이제 람다도 추정해야 되고 파이도 추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제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디빌리티는 없고요. 제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가정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크레디빌리티 이제 보정치가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베리에이셔널 베이스를 써서 추정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1-파이 곱하기 N가 있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그 크레디빌리티에 대한 보정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를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할증을 붙이는 거고, 사고를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낸 사람한테는 할인을 해주는 그런 값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BA 베이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크레디빌 그 세이타의 그 사후 추정량을 MCMC를 통해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첨자를 뺐지만 실제로는
각 사람 I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 MCMC를 한 5,000명 지금 여기 주어지죠. 5,000명 각각에 대해서 돌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true라고 써 있는 거는 실제 데이터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저 실제 각 사람의 세타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그 상태일 거고요. 다른 모형들이 이거에 비교해서 얼만큼 이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참 모형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파이도 계산해야 되고 누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알파와 베타는 이제 R의 그 패키지를 써서 똑같이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을 썼고요. 그래서 크레디블리티를 적용하기 전에 안에 값들은 제가 지금 여기 포함을 안 시켰는데 추정을 해서 이제 그러면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그럼 그 모형들이 얼마큼 잘 작동하는지는 그 root mean square error를 쓰고 또 mean absolute error 그러니까 1차 거리, 그러니까 2차 거리를 써서 이제 그 차이를 오차를 재보았거든요. 그러니까 6년 차에 이제 6년 차 실제 사고 횟수를 얼마큼 잘 추정하는지 1차 거리와 2차 거리를 써서 한번 재봤는데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은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참 모형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세타를 안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죠. 참값을 써서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첫 번째 RMSE에서 볼 때 BB 저희가 주장한 Variational Base를 통해서 Credibility를 근사하는 게 두 번째로 좋고요. 이제 두 번째 줄 MAE를 보실 때도 참 모형이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장한 모형이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시간을 보시면은 그 다섯 번째 BA 베이스 프리미엄 보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6,781초 정도 걸리는데 비해서 그 저희가 주장한 모형은 한 300초 정도, 한 20분의 1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주장한 방법이 기존의 MCMC보다 좀 더 그 각 사람의 그 랜덤 팩트의 사후 추정량을 그럴듯하게 계산해 내면서도 그 계산 그 비용을 덜 썼다, 시간을 더 적게 쓰면서도 그럴듯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NP 나이프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무런 그 크레디빌리티를 추정하는데 아무런 그 자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은 빠른데 그만큼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한계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예측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원을 쓴다고 가정할 때 저희가 주장한 방법이 설득력이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쓰는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위스콘신 주정부에서 이제 그 조직대를 통해서 공개한 그 주정부의 자산들에 대한 그 손해보험 자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건축물에 대한 보장도 있고 또 인랜드 마린이라는 예를 들면 그 내륙에서 그 트럭 수송하는 것들에 대한 보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보장이 있는데 저희는 인랜드 마린 클레임만 써서 저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독립 변수도 이렇게 있고요. 범죄형일 수도 있고 연속형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일단 그 보험 사고 횟수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과연 이 보험 사고 횟수에서 우리가 그 눈에 띌 만한 제로 인플레이션을 관측할 수 있느냐. 만약 그게 없다면은 사실 제로 인플레이션 모형을 적용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제로 인플레이션을 일단 먼저 한번 찾아내는 기로 하는데요. 그 기존 이제 연구에 의해서 그 반덴브룩이 주장한 연구에 의해서 보여진 다음과 같은 검정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은 제로 인플레이션이 없다, 파이가 0이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파이가 0이 아니다겠죠.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봤더니 p-value가 약 0.08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 말은 파이가 0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오버 디스퍼션 또는 0이 많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 사인을 저에게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5개 모형들을 이제 저희가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베타만 추정하면 될 거고요. 제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두 부분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추정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저희가 해보고요. 이 추정된 값을 동일하게 써서 이제 5개 모형들에 대한 그 예측 결과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제 차이점 하나는 이제 참값을 모르죠. 저희가 세타의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형은 이제 없어졌고요. 5개 모형, 그냥 푸아송 모형, 그리고 푸아송 감마 크레디빌리티 모형, 그리고 그냥 제로 인플레이티드 모형, 그리고 저희가 주장한 모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MCMC를 통해서 크레디빌리티를 계산한 모형이 있습니다. 이 5개 모형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루트 민 스퀘어 에러나 MA 민 에스페로 에러에서 봤을 때 저희가 주장한 모형이 가장 일단 그 예측 성과가 좋았고요. 그 계산 시간을 비교했을 때 그 MCMC를 사용한 마지막 모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물론 저희 이제 보시다시피 두 번째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충분히 예측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구나. 하지만 계산 시간을 고려할 때 지금 저희가 이 모형을 아마 제 기억에 이 모형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자료가 5,000개 좀 안 됐었거든요. 5,000명의 자료 가지고 1,300초 정도 걸렸다고 하면 100만 명이 넘어갈 때는 이제 그 시간에 소요된 그 계산 비용이 훨씬 더 배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근사적으로 크레디빌리티 프리미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로는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을 주장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그 각 보험 계약자 간에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관측된 이질성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회계분석 모형으로 다룰 수 있지만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은 이제 랜덤 팩트를 가지고 써야겠죠. 그걸 다루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 보험 사고 횟수 데이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로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었다는 걸 보였고요. 또 이거를 전통적인 MCMC 방법으로 이제 보험료 계산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베리에이셔널 베이스를 통해서 그걸 근사하고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했을 때 저희 주장했던 방법론이 기존의 다른 방법론들이나 그 MCMC를 사용한 방법에 비해서 더 좋은 예측 성과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계산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걸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화여자대학교 안재윤입니다. 연구 제목은 딥러닝 매시브 포캐스팅이고요. 보험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모나시 대학의 단추 교수, 그 다음에 카이스트 대학의 산업공학과의 오로지 교수님과 같이 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임찬 교수님하고 한 모티베이션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일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목적도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N1부터 NT가 주어졌을 때 내년도 프리미엄 NT 플러스 1의 평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골은 효율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위에 있는 그 익스펙테이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빠르게. 어감이 좀 이상하죠? 딥러닝 느린 것 같은데. 근데 딥러닝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좀 모순되는 말이긴 하지만, 네,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포캐스팅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N1부터 NT 플러스 1이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 예를 들어서 아까 정임찬 교수님 얘기하신 제로 인플레이티드 푸아송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모형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모형이 먼저 주어지고, 그럼 이 모형에 따른
이론적인 익스펙테이션의 값은 얼마냐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요. 네. 그리고 살짝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살짝 모티베이션 얘기하면 아까 정임찬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저희는 자료도 똑같습니다. 그 보험 가입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임찬 교수님 아까 100만 명이라고 하셨죠. 저도 100만 명이라고 하고 100만 명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계산하려면은 이 익스펙테이션을 100만 명 계산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따라야 되냐면 요 H N1부터 NT 플러스 1이 H 과정을 따를 때 계산해야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건 뭐 이렇게 적분을 하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정임찬 교수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NT는 I만 뺐어요. I는 사람인데 I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I는 빼고 NT는 T번째 해 사고 건수, 그 다음에 N1부터 땡땡T는 타임 T까지 사고 건수들의 벡터, 그 다음에 X는 관측 가능한 설명 변수들, 나이, 성별, 그리고 람다는 엑소지니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를 텐데요. X로 설명 가능한 변수로 얻은 어떤 값, 그리고 R은 랜덤 이펙트, 혹은 람다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람의 특징, 혹은 X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이펙트 모델을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일단 공격하려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X는 무시하고요. 이제 X는 항상 X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설명 변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설명 변수는 항상 우리한테 아는 거니까 보험에서는 나이랑 성별 같은 거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주어진다고 무시하고요. 이제 여기서만 X를 컨디셔널에 쓰고 앞으로는 X가 없어도 그냥 다 컨디셔널에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MT 기분 R과 X가 주어졌을 때 NT는 포화송 람다 R을 따른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람다가 아니고 R은 랜덤 이펙트인데 감마 평균이 1이고 또 다른 파라미터가 푸사이인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이 1이고 분산이 푸사이인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니까 포화송 감마는 컨주게이트죠. 그래서 이건 손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딕션은 세 번째 식과 같이 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손으로 구할 수 있냐면 세 번째 식의 두 번째 칸을 보면요. 람다 곱하기 익스펙테이션, 포스테리어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포스테리어 익스펙테이션의 정보를 알면은 이제 내년도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그림을 보면은 R이 N1에도 영향을 미치고 N2에도 영향을 미치고 NT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N1부터 NT가 옵저브 되면은 R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NT 플러스 1 할 때도 R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조금 아는 상태로 NT 플러스 1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R을 N1부터 NT 플러스 1이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N1부터 R을 지우고 나면은, 만약에 R을 알고 나면은, 혹은 R을 적분하면은 N1부터 NT 플러스 1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펙테이션, 위에 있는 익스펙테이션은 N1부터 NT 플러스 1이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알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이펙트 모델은 근데 약간 약점이 있는 게요. 아까 정임찬 교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뭐 말씀하셨냐면은 제로 인플레이티드, 그러니까 그냥 포화송 랜덤 이펙트 쓰기에는 제로가 너무 많은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해 주셨냐면은 과거 자료나 가장 최근 자료나 똑같이 웨이트를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렌더 이펙트 모델을 쓰면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과거 자료가 똑같은 웨이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제 아랫줄에 식을 보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에 5건 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빵건 사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사람은 첫 번째에는 0건 사고, 두 번째에 0건 사고, 세 번째에는 가장 최근 해에는 5건 사고.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똑같은 조건이면 누구를 받기를 원하겠어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번째 사람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니다. 첫 번째 사람을 받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람은 과거에는 잘못을 한 사람이지만 최근에 운전 열심히 해서 이제 궤도에 올라왔고요. 세 번째 사람은 최근에 난폭한 성향을 보여서 아마 올해에도 사고를 많이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인데 이 렌더 임팩트 모델에서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익스펙테이션이.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말이 멋있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갖고 왔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다이나믹 렌더 임팩트 모델이라고 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는 렌더 임팩트가 움직이지 않은 정적인 렌더 임팩트입니다. 한번 정해지면은 모르긴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안다면은 그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세 번째 수식 prediction at time t 플러스 1 보니까 변하는데요. 그거는 렌더 임팩트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렌더 임팩트에 대한 지식이 옵저베이션이 늘게 됨으로써 변하는 거고요. R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혹은 다이나믹 렌더 임팩트 모델에서는 RT가 시계열처럼 변하게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막 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을 AR1 모델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은 AR1 모델처럼 막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파란색 글씨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AR1 모델을 수식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R은 AR1 모델이고 근데 AR1은 노말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밸류가 나오죠. 근데 뽀아송에서 네거티브 밸류 나오면 안 되니까 제일 첫 번째 줄에 R스타라고 해서 익스포넨셜 위에 R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제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R이 시계열로 먼저 변하게 되고요. 아까 과거로 돌아가서 렌더 이펙트 모델에서는 R이 모르지만 안 변했는데 이제 변하게 되고요. 각각 R을 알게 되면 제일 위에 줄 모델에서 그냥 이제 NT는 람다 곱하기 RT 뽀아송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R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N이 가장 최근 N이 예를 들어서 NT가 RT에 관한 정보를 제일 많이 담고 있겠죠. N1부터 N2는 RT에서 멀잖아요. 그래서 N1하고 N2는 RT에 대한 정보를 조금 담고 있고요. NT는 RT에 관한 정보를 제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RT겠죠. 혹은 RT 플러스 1. RT에서 파생되는 RT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제 밑에 수식을 보면요. 이제 prediction at time t 플러스 1은 nt 플러스 1의 expectation인데 아까 x 안 데리고 다닌다고 했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네요. 그래서 람다 곱하기 rt 플러스 1의 포스테리어 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rt 플러스 1의 포스테리어 민을 예측하는 데 가장 도움을 주는 애는 가장 가까이 있는 nt고요. 가장 도움이 덜 되는 애는 가장 멀리 있는 n1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당연히 모형도 좀 복잡하니까 통계 추론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포어캐스팅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T 플러스 1 포어캐스팅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적분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 가우시안 파티클 필터를 쓰면은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이런 적분을
혹은 MCMC를 얘 한 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100만 명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우리 보험에서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멋있는 모델이어야 되니까 멋있는 이그젬플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아폴로 폴라리스 에어로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사가 달에 갈 때 썼던,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그젬플로는 이 논문에 나와 있듯이 나사가 달에 갈 때 썼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티베이션으로 돌아오면요. 되게 많은 팔러시 홀더가 있고, 여기 어디서 베껴왔는데, 삼성에서는 4밀리언 팔러시 홀더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정임찬 교수님 1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만 명의 팔러시 홀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다른 보험도 더 많은 경우가 있겠죠. 혹은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많이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모델 프리 포캐스팅,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뉴럴 네트워크는 빠르고 편하니까 좀 아닌 뉴럴 네트워크 느린데 아무튼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보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요. 뉴럴 네트워크 써서 프리미엄을 매기면 안 그래도 보험회사 이미지 나쁜데 이 프리미엄 어디서 나왔어? 하면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뉴욕 인슈어런스로 섹션 2334 유러피안 컨슈머 오가나이제이션 BEUC 그리고 뭐 이런 서울대 박소정 교수님이 주신 문헌들인데요. 이런 거에 보면은 레귤러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이면 안 되니까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심플하고 투명한 모델을 쓰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논리적이고 심플하고 트랜스페어런시한 모델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를 들어서 꼭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처럼 간단하고 논리적인 그런 가정하에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1부터 NT 플러스 1이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H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 목적은 NT 플러스 1의 익스펙테이션을 N1부터 NT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요. 우리 목적은 그러면은 빠르고 정확한 걸 하는데 여기서 정확하다는 말이 다른 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NT 플러스 1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델에 의해서 이 익스펙테이션 공식을 가장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만약 H란 모델이 틀렸으면은 이 익스펙테이션도 우리 알고리즘이 이 익스펙테이션 잘 찾아주지만 이 익스펙테이션도 틀린 게 되겠죠. 근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아까 이런 법들 뉴욕 인슈어런스로 유러피안 컨슈머 로 같이 간단한 모형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H라는 좀 다소 간단한 모형을 직관적인 모형을 쓴 거고요. 더 복잡한 모형을 쓰자면은 당연히 두 번째 항목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은 우리는 데이터는 되게 많으니까요. 가장 정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진 않고 H를 사용해서 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장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네스티드 몬테칼로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5년 전인가 하홍준 교수님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운 지식을 이제 아무튼 정리한 것인데 그래서 이 논문 첫 번째 줄에 바우어 논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배경과 우리 보험에서 이걸 왜 쓰고 싶어 하고 어떻게 쓰고 뭐가 한계인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형이 있으니까 N1부터 이제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모형이 있으니까 N1부터 NT가 주어졌을 때 NT 플러스 1을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MCMC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제 이 익스펙테이션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 하려면은 K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걸 한없이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하면 아까 100만 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네스티드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우터 루프가 빨간색은 사람을 뜻하게 되고요. 100만 명의 보험가입자 한 명 한 명이. 그 다음에 이너 루프는 한 명당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당 1000개의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100만 명에 대해서 1000개의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네, 되게 많죠. 그리고 그래서 이 네스티드 몬테칼로 알고리즘 NMC라고 이제부터 부르겠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되게 느리고요. 그리고 왜 느리냐면은 여기서 앞에 사진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우터 루프와 세 번째 아우터 루프가 되게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형질이 다 비슷한 사람이고 과거 사고 건수도 거의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미엄도 거의 비슷해야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의 이너 루프와 세 번째 사람의 이너 루프는 상당히 유사한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 네스티드 몬테칼로 알고리즘에서는 1번하고 3번이 비슷한 사람이건 말건 혹은 똑같은 사람이건 말건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1번에 대해서 1000명 따로 하고 3번 사람에 대해서 1000개 시뮬레이션 따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의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느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중적인 거를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험에서 이런 예제가 또 어디 많이 나올까요? 아마 옵션 프라이싱에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패스와이즈 옵션 프라이싱, 패스 디펜던트 옵션 프라이싱, 아메리칸 옵션 프라이싱 같은 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잘 아는 거를 얘기하면은 요 LSMC는 그래서 그 금융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거는 되게 신기하게도 금융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 쪽이라면 보험 쪽으로 보험 논문에서 시작해서 금융 쪽으로 뻗어나간 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캐리의 ETAL 1996년 논문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 논문은 IME 논문에서 그러니까 인슈런스 매스매틱 앤 이코노믹스라는 보험 논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한 사람당 여러 번 뽑는 게 아니고요. 사람 100만, 빨간색은 여전히 사람이고 파란색은 여전히 시뮬레이션인데 한 번씩만 뽑습니다. 한 번씩만 시뮬레이션해서 아까 전에는 여러 번 시뮬레이션에서 요 식에서 보듯이 여러 번 K가 커서 평균이라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K가 1, K 딱 한 개만 뽑고 이게 익스펙테이션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 개 뽑았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줄의 식을 보면은 NT 플러스 1은 익스펙테이션 NT 플러스 1은 하나만 뽑아놓고 이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우기면은 플러스 입실론이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과 같이 마지막 식의 첫 번째 줄과 같이 NT 플러스 1은 익스펙테이션 더하기 입실론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입실론은 엄청 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익스펙테이션이 지금 N1부터 NT가 기분됐는데요. 이 N1부터 NT에 만약에 리니어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구조를 갖는 모델은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리니어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 알파 제로부터 알파 1, 알파 t를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알고리즘을 리스트 스퀘어 몬테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우터 루프가 되게 많아야 되고요. 우리는 데이터가 많아야지 리니어 리그레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루프, 보험 가입자 혹은 데이터 개수가 되게 많아야 되고요. 그 대신 장점은 이너 루프는 하나만 뽑아도 되고요. 또 하나 가정하는 것은 요 expectation이 NT 플러스 1 기분 N1부터 NT 이 expectation이 리니어 펑션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가입자 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expectation이 리니어 펑션에 가까워야 되는데 리니어 펑션에 가깝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은 리니어 펑션에 가깝지 않을 뿐만 아니고 N1부터 NT의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의 함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처럼 일반적으로 F, N1부터 T 이렇게 그래서 모르는 형태의 F가 됩니다. 그래서 F 형태는 모르게 되고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의 몬테칼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대량 예측 문제에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서티를 비껴갈 수 있고요. NMC에서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이중적인 컴플렉서티를 비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점은 만약에 expectation이 리니어 펑션이 아닌 경우 inaccurate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단점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 지금 제가 t를 고정했죠. n1부터 nt까지.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데 어떤 데이터는 설명 변수가 2개고 어떤 데이터는 설명 변수가 5개면은 그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되는 것은 n1부터 nt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t년 동안 관측되는 그런 이상한 거를 그게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아메리칸 옵션 밸류에이션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프리딕션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네스티드 MC는 프리사이즈한데 엄청 느리고요. LSMC는 엄청 빠른데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1부터 NT가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리그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모델을 따를 때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우리가 LSMC랑 머신러닝이랑 결합해서 이렇게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교수님이 쓰신 방법, 저희가 맨날 쓰는 건데 퀘스천하고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하는 방법인데, 네, 여기 이게 오로지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런 멋진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N1부터 NT 플러스 1이 어떤 H라는 모델을 따르고요. H는 이제 아까 우리 데이터 되게 많으니까 데이터로부터 잘 추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LSMC랑 똑같은데요. 아까 LSMC에서는 리니어한 익스펙테이션이 리니어하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리니어하지 않고 그냥 되게 복잡합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복잡한 거는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는 우리는 많으니까요. 잘 추정하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추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 두 번째 식을 보면요. NT 플러스 1은 한 개만 뽑아놓고 NT 플러스 1 한 개만 뽑아놓고 이거는 expectation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 대신 엄청 틀린 주장이니까 입실론이 엄청 크겠죠. 그리고 이제 이 expectation은 N1부터 NT까지의 되게 복잡한 펑션 F입니다 라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F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 할 거냐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LSMC와 똑같이 이런 시뮬레이션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 대신 이름은
딥러닝 몬테칼로라고 붙여봤습니다. 별로 안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길이가 아까 전에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길이가 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의 다름에도 한 가지 모델이 모든 길이를 다 다뤄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RNN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RNN 한 유닛만 이제 트레인을 하면요, 길이가 뭐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RNN을 사용해서 요 로스 예측치를 어프록시메이션 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보면은 정임찬 교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냐면은 맨날 비슷한 공동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누가 누구를 베끼는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변수가 하나 더 있네요. 아까 정임찬 교수는 설명변수 X1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X2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NT 기분 RT는 뿌아송 람다 RT고요. 그 다음에 RT는 AR1을 따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정임찬 교수님은 5,000명 했는데 우리는 10,000명이나 했네요. 그리고 T는 5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은 우리는 100번이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임찬 교수님은 GPU 컴퓨터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는 GPU 컴퓨터로 할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양이 조금 많아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E, 아까 정임찬 교수님이 설명하신 MSE랑 똑같은 그 MSE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제일 추정을 잘했나 보면요. NMC는 아까 네스티드 몬테칼로 엄청 느린 거, LSMC는 빠르지만 리그레션 사용한 거, DLMC는 이제 저희 방법, RNN을 사용한 건데요. 여기 이제 MSE 값을 먼저 비교하자면요. NMC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NMC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0번 정도 시뮬레이션 한 거의 평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부터 2, 3, 4까지 MSE가 0.7, 2.1, 0.5, 0.6 이렇게 되게 작고요. LSMC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크네요.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작게 유지가 되는데요. 시나리오 2를 보면은 500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500개가 아니고 MSE가 500까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법을 보면은 0. 거의 비슷한데 시나리오 2에서 저희도 조금 더 크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확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았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괜찮겠지만 한두 명 사람이 속으면은 그것도 속은 게 아니고 한두 명 사람에게 이상한 프리미엄 값을 해주면은 안 되겠죠. 그것도 만약에 X가 크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NMC는 저희 이제 아까 전에 1000명이라고 10,000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000명을 하는데 MSE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은 1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정하고 저희가 곱하기 그럼 몇을 해야 되죠? 곱하기 몇을 1000 정도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NMC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LSMC는 되게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방법은 그러니까 LSMC 6초 정도 걸리면 저희 방법 60초 정도 걸리는데 그 말은 한 50초 정도가 RNN을 트레인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RNN을 트레인하는 데 걸린 시간 50초는 가입자 수가 많아지건 적어지건 100만 명이라도 50초, 100명이라도 50초, 1명이라도 50초가 걸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그 RNN 혹은 딥러닝은 느린데 트레인하는데 느리게 걸리죠. 근데 우리 구조에서는 느려도 상관없는 것이 이게 가입자 수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성능이 별로 안 좋았었죠. MSE 관점에서. 특히 시나리오 2에서 2.2와 2.36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리그레션을 하고 있는데 리그레션이 인터폴레이션 잘하는데 아웃터폴레이션은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기계학습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혹은 모든 리그레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점을 시인해서 그 대신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잘 옵저브 안 되는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한 애들은 잘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애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 애들을 골라냈고요. 걔네들은 정직하게 네스티드 몬테칼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LSMC new, DLMC new라고 쓴 것은 추정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측되는 외톨이들, 10% 외톨이들을 골라내서 얘네들은 정직하게 NMC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NMC의 10분의 1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10분의 1 플러스 입실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도만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요. 정확도는 심지어 LSMC도 훨씬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NMC와 DLMC는 눈으로는 거의 구분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역시 정임찬 교수님과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모델이 조금 다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조금 몇 개가 더 추가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NMC, LSMC, DLMC에 대해서 걸린 시간은 이제 중요하지 않죠. 이제 걸린 시간은 어떻게 계산될지 아니까. 그리고 MSE 값을 보면은 당연히 NMC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LSMC가 제일 나쁘고 DLMC가 중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 외톨이들 10%를 돌리게 되면은 DLMC가 제일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DLMC가 제일 좋다고 주장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NMC가 돼야 돼요. DLMC가 그 MSE가 더 작은데요. 그 우연에 의한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데이터가 2,000개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0명에 대해서 데이터에서는 우연히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되게 많고 이 데이터가 모델을 따른다면은 NMC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방법이 NMC랑 되게 비슷해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컨클루전이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용한 레퍼런스입니다. 예, 두 분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점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참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송승주 교수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답변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성주 교수입니다. 두 분의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두 분 발표가 그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주제가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통계적인 모형 그리고 또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아주 흥미있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 발표 내용을 제가 미리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PDF를 좀 준비했는데 그거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인 정임찬 교수님의 발표인데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해하기로는 이제 Zero Inflated Poisson Random Effect 모델을 이제 클레임 프리퀀시에 적용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랜덤 이펙트인 세타에 이제 감마 프라이어를 이제 걸게 되고 감마 프라이어를 걸었을 때 이게 제로 인플레이티드 포화송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그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MCMC를 써야 되는데 이제 MCMC를 쓸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베이지안 그 방법
에서 이제 MCMC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빨리 진행할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바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방법으로서는 이제 variational base 방법을 이제 쓰겠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그냥 그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캡처를 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variational base를 이제 그 posterior distribution 또는 이제 저는 posterior라고 썼는데 사실 발표 듣다 보니까 이제 expected value 이제 그 posterior mean을 approximation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variational base를 쓰기 위해서 그 family를 선택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로 그게 이제 flexible한지, 그러니까 family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이제 감마 분포를 감마 family를 선택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뭐 어떤 family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간단한지 쉬운지 아니면 이제 그 패밀리를 바꿨을 경우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numerical result를 좀 봤는데, 그 numerical result가 요게 이제 제가 캡처를 한 부분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캡처한 부분을 보니까 그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렇고 이제 리얼 데이터에서도 그렇고 지금 RMS랑 MA 부분이 전부 이제 그 베리에이셔널 베이스가 그냥 MCMC 방법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 근사를 하는 거니까 베리에이셔널 베이스가 이렇게 더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 어널리시스 다 좋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베이스가 더 좋아서 혹시 어떤 그 일반적인 이론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numerical result를 봤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VB 쪽이 variational base 쪽이 더 좋았는데 사실 좋기는 한데 이게 그 베이지언보다 좋은데 그 앞에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클래시컬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좋기는 좋은데 차이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차이가 굉장히 작고 컴퓨테이셔널 타임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 더 빨리 조금 이제 에러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리얼 데이터를 봤더니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베리에이셔널 베이스가 오히려 이제 그 클래시컬 모델들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그 시뮬레이션에서 세팅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더 베리에이셔널 베이스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세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리얼 데이터에서 저렇게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리얼 데이터 어널리시스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는 데이터 스트럭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웃 오브 샘플 밸리데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런 걸 써놨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다면 이제 베리에이셔널 베이스가 이제 왜 베이스 방법하고 어떻게 이제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이제 그리고 조금 이제 너무 클래시컬한 방법하고 차이가 없는 점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는 이 정도고요.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교수님 발표하신 딥러닝 매시브 포캐스팅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부분도 제가 그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캡처를 좀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발표는 일단 모델 베이스드 매시브 프리딕션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N1부터 NT 플러스 1까지는 어떤 H 해시라는 분포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N1부터 NT하고 X를 기분한 상태에서 이제 expected value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래서 리스퀘어 몬테카를로에다가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네스티드 MC, 리스퀘어 MC, 딥러닝 MC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PPT를 보면서는 이 H-hat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와야 되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기분을 하고 한다고 하셔서 제가 relationship between H-hat and X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 되는 질문 같아요. 이제 X의 영향은 어떻게 볼 거냐, H-hat은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prediction of random effect는 그 발표 자료에 보니까 그 어디에 나왔었냐면은 frequency random effect 모델인가 그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prediction of random effect라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할 때 그 보통 통계학에서 우리가 랜덤 이펙트를 생각을 할 때는 랜덤 이펙트는 사실 뭐 프리딕션을 한다거나 에스티메이션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분산 추정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분산을 갖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때 prediction of random effect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몬테카를로 익스페리먼트 요것도 이제 제가 캡처를 해 온 거고요. 그래서 딥러닝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제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셔서 그냥 그 밑에다가 이제 질문을 붙였던 거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앞에서 H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딥러닝 메서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L하고 T하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L이 아우터 루프를 돌아가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T개의 이제 그 설명 변수를 가지고 이제 프리딕터를 가지고 이제 그 모델을 돌리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T가 얼마나 큰 게 좋으냐. 그것도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L은 뭐 굉장히 큰 값이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T는 사실 그 시뮬레이션인가 보니까 뭐 T는 5 뭐 이런 값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면은 모든 그 가입자들에 대해서 T 값이 같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T 값은 이렇게 아주 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들어가려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뭐 통계 모형을 생각할 때 설명 변수가 몇 개 안 들어가는 그런 꼴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안재용 교수님도 뭐 하나만 있으면 엡실론이 굉장히 커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그 T가 작을 때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결과가 좋아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누메리컬 리절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DLMC가 그 LSMC보다 이렇게 아주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궁금했었던 거는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요 테이블에서 시나리오 1, 2, 3, 4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근데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 너무 특별해가지고 지금 리스퀘어 MC가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이 그 RMSP가 너무 크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 시나리오에서는 LSMC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사실 이게 NMC나 DLMC의 값도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서 훨씬 컸거든요. 사실 저 차이가. 그래서 시나리오 2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분석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isolated claim history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우리가 디텍트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그 L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굉장히 크니까 그거를 이제 눈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고 셀렉트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오토매틱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하는 건지 이제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개를 이제 써가지고 새롭게 그러니까 그 isolated claim에다가 NMC를 사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LSMC하고 DLMC를 계산을 했었던 테이블이 그 위에 있는 테이블인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차이라는 게 이제 LSMC하고 DLMC의 차이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주 크지는 물론 이제 DLMC가 더 좋기는 한데 특히 이제 시나리오 3이나 4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저스티파이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나온 이제 그 결과가 그 밑에 테이블인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위에 시뮬레이션하고 밑에 그 리얼 데이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계산 시간이 보면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 시간이 그 NMC에 비해서 10%밖에 안 됐었는데 리얼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DLMC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NMC가 782.6인가 그랬는데 이제 DLMC 같은 경우 683.3인가요? 이렇게 좀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그러면 이 리얼 데이터에서는 뭐 아이솔레이티드 클레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NMC 사용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 이제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클레임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면 디텍트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질문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썼나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송승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하시는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항상 이 두 번째 할 때 보면 이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질문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이런 게 참 많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 두 가지 정도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라고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특별 세미나를 주최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뭐 통합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그런 시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두 분의 발표에서 사실 여기 위스콘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쓰셨는데 봤더니 지금 더 이상 우리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기존에 있는 자료에서 가지고 썼던 부분하고 저는 거기 내용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그 자동차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데이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가브먼트에 대한 그런 자료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게끔 아니면 적어도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좀 잘 감추어 가지고 좀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런 이론들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가장 또 뭐 크게 얘기하면 두 분 다가 아마 정준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 프리퀀시 외 시베리티도 같이 연결해서 했던 논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퀀시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 이 프리퀀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베리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찬 교수님 썼던 부분에서 BA 부분하고 VB 부분을 했을 때 아까 송승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뭐 근사화 값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이 결과 값으로는 더 좋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정 교수님께서는 아까 H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될지 아니면 이거는 질문이 돼도 답을 못할 것 같은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투명한 형태의 모형을 해서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소비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이게 더 나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보기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AI 기술을 가지고 판별한 함수니까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예. 너무 짧은 시간에 굉장히 그
발표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좋은 질문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좋은 질문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일단 지금 기억에 남는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는 그 BA 방법과 Variational Bayes 방법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던 걸 저희가 봤는데 저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 시뮬레이션 세팅이 실제 데이터를 따라하기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n이 푸어성을 따른다 또는 그 제로인플레이 푸어성을 따른다 이거는 괜찮은데 제가 그 독립변수로 썼던 게 딱 하나였거든요. x 하나였는데 x 하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리고 딱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좀 비현실적인 가정들이거든요. 저희가 보험 그 사고 예측에서 관측하는 그 독립변수들이 예를 들어 나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나이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기는 좀 그 어폐가 있죠. 또 그리고 상당수의 변수들은 그 연속형 변수가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범주형 변수입니다. 그 범주가 두 가지, 성별처럼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아까 그 실제 데이터의 그 지역 정보처럼 한 6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그 독립 변수들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실제 데이터를 더 많이 닮게 되고 그런 세팅에서 좀 실험을 해보면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건 향후 저희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논문 이제 고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MCMC, 그러니까 BA 방법을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Variational Bayes는 근사치를 주는 거고 그 BA 같은 경우는 제 슬라이드 혹시 네, 그 표들 있는데 좀 틀어줄 수 있을까요? 아까 성성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BA 방법, 그러니까 MCMC를 통해서 베이지 프리미엄을 계산했을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걔가 베이지 프리미엄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더 가장 실제 범위에 가까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나오는 그걸 봤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임상적으로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읽어가지고 몇 번 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를 썼을 때. 근데 이제 MCMC를 뭐 여러 가지를 써서 돌리겠죠. 스탠을 써서 돌릴 수도 있고 또 잭스를 써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게 제대로 수렴했는지 한번 찍어 보잖아요. 플롯을 찍어 보면은 그 스탠 코드를 쓸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랜덤 팩트들이 좀 의존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R이 뭐 5년치 내에서 똑같이 붙기 때문에. 근데 MCMC라는 게 본질적으로 샘플링이잖아요. 전에 있던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는데 그래서 그 픽스드 이펙트를 추정할 때는 그 일반적인 세팅 있죠. thinning하고 뭐 burn-in하고 하면은 그 오토콜레이션이 싹 줄어들어서 이거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R 같은 경우는 세팅을 아무리 바꿔도 오토콜레이션이 굉장히 커요. 계속 그게 확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무한정 그 스닝을 뭐 10개로 자르는 걸 100개로 자를 수도 없고 버닝을 뭐 2배로 할 수도 없고 이런기 때문에 사실 아마 MCMC 알고리즘 자체가 이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할 때 그래서 랜덤 이펙트 모델 자체에 좀 약간 적용하기 그 자체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트루 베이스 프리미엄을 구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훨씬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MCMC 자체의 한계 때문에 이런 랜덤 이펙트 모형에서는 좀 적용이 어려울 것 같고 바꿔 말하면은 다른 방법들을 웬만해서는 MCMC보다 낮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위스콘신 LGPIF 데이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트 프리스 교수님한테 아마 직접 들은 설명인 것 같아요. 학회 때 이 데이터에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사실 보험이라기보다는 공제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제 주정부 기관 내에 소속된 이제 뭐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 뭐 운동장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보험료를 조금씩 내거든요. 이제 공제비를 내고 이거를 그냥 주정부가 모았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공제료를 어쨌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위험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을까 이거를 주정부 내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주립대에 좀 저명한 교수님인 제트 프리스 교수님과 그 팀을 초청해서 우리 데이터를 제공을 할 테니 이 요율 산정
그 모형을 좀 개발해달라 의뢰를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다음에 제트프리스 교수님 본인이 굉장히 그런 커뮤니케이션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다 해주시고 그 약간 계약 같은 걸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체 데이터 훨씬 더 크고 방대한데 아마 그 중에 일부만 추출해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 추출을 해서 연구용으로, 사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용이거든요. 교육용으로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아마 얘기가 잘 된 것 같고요. 본인이 그 데이터 가지고 그 써놓으신 논문들 보면 공개 데이터로 쓰신 논문들도 있고 비공개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계신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비공개 데이터를 쓰신 논문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여러 정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국책 사업, 보험, 그러니까 공보험에 대해서 혹시 그런 프로젝트가 연결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캐나다 가서 저희 이제 주정부 보험회사 저희가 독점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으면은 이런 기회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 질문 잘 들었고요.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송성주 교수님이 시나리오 2에서 왜 딴 게 잘 안 맞냐고 일단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희 생각은 시나리오 2를 보면요, 랜덤 이펙트가 그 베리언스가 되게 커요. 그리고 또 그 콜레이션도 되게 커요. 다른 말로 하면은 랜덤 이펙트가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랜덤 이펙트가 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외톨이 포인트들이 많이 생성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엑스트라폴레이션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건 LSMC나 DLMC나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LSMC는 리니어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DLMC는 그나마 이제 좀 플렉서블리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그 외톨이 포인트들을 이제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건데, 저희는 이제 적어도 요 시뮬레이션에서는 t가 5년으로 다 일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가 다 일정하니까 리그레션에서 외톨이 포인트 잡아내는 테크닉을 그대로 썼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Y랑 연관될 필요는 없고 X들과 그리고 Y1부터 Y5 걔네들은 이제 다 설명 변수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 설명 변수들의 레버리지를 계산해서 10% 아웃라이어들을 잡아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리얼 월드로 오게 되면은 t가 이제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약간 지저분한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t는 1인 사람 중에서 외톨이들, 2인 사람들 중에서 외톨이들, 혹은 이제 t가 만약에 10이 맥시멈이라고 하면요, t가 10인 사람도 t는 1에 대해서는 옵저베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t는 1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t는 1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외톨이, 그 다음에 t가 2인 경우에는 t가 1인 사람을 제외한 포인트들의 외톨이,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저분하게요. 그러면 이게 실제 리얼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그 외톨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건가요? 아니, 그 외톨이가 많이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한데 말이. 네. 이 외톨이가 많이. 네. 이게 컴퓨테이션 타임이 너무 많이 커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게 그래서 그냥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이거의 목적이 우리가 최적의 그거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한번 해봤더니 많이 좋아졌고요. 더 좋아지려면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10%는 그냥 대충 10% 잡아서 다시 돌리지 하니까
그렇게 조금 더 됐고요.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1%를 잡아서 돌려도 똑같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뭐 그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는 거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딥러닝 구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몇 개 몇 층 쌓아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해봤더니 2번 실험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그럼 아까 제가 혹시 스비리티에 관한 부분은 아, 조금 더 예, 사실 네. 그 처음 시도한 방법론이라서 그 당연히 프리퀀시로 시작한 건데 시비리티로 확정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리퀀시는 플러스 공포를 썼는데 시비리티는 더 다양한 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제 방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두 개를 다 써서 결합시켜서 이제 전체 손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면요. 저 정임찬 교수님한테 질문이 네. 있는데 저희 이제 제로 인플레이티드 모형에다가 랜덤 임팩트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 랜덤 임팩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 여기 제시하신 요 모형뿐만 아니고 다른 논문에서도 0에 대해서는 랜덤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고요. 네,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로 인플레이트드라고 하면은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로 인플레이트를 거의 비슷한 모형의 허들로 바꾸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만약에 자료가 0이 계속 나오면은 그 다음 포인트에 전혀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0은 랜덤 임팩트를 쉐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0 이상인 거가 나오면은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그래서 파이 부분에서도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 사실 결국 모형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도 랜덤 임팩트를 추가로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효과를 추정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0이 나오는 횟수 정도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효과를 추정은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실험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좀 단순한 모형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랜덤 임팩트를 2개를 주진 않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를 주는 것도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베리에이션 오브 레이즈 같은 경우는 추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2개를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MCMC를 돌렸을 때 하나도 잘 좀 버벅거리는 느낌인데 2개를 돌리면 굉장히 많이 버벅거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자, 오늘 2021년도 한국계리학교 특별 세미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분들 두 분의 발표자하고 두 분의 토론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